방탈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일했던 이주연 씨가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공포 난이도 별 5개. 극강의 공포를 느낄 수 있다고 소문난 폐병원의 저주방은 낮부터 밤까지 늘 예약이 끊이질 않던 테마였는데요. 이곳은 폐병원의 밀폐된 수술실입니다. 제한시간 60분, 안내 방송이 끝나고 나면 안대를 벗고 게임을 즐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들어가실게요. 안대를 벗은 손님들이 마주할 그 공간은 온통 붉은 핏자국으로 가득한 벽면에 붉게 물든 샤워 커튼 뒤 욕조가 인상적인 폐병원의 테마의 첫 번째 방, 수술실이었습니다. 이 방을 보자마자 포기해버릴 정도로 정말 의스스한 공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안내를 마친 주연 씨가 카운터 옆 CCTV 상황실로 돌아와 보니까 상황이 이게 묘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야, 진짜 사랑하나 보다. 아니, 저 커플은 저희가 무섭지도 않나? 왜? 어떤데? 폐병원 테마의 커플 손님들이 꼭 붙어서는 단서를 찾을 생각은 1도 없어 보이는 겁니다. 나갈 의지 좀 만들어줘야겠는데? 그래서 두 사람이 선택한 방법은 방탈출 직원들은 보통 이렇게 음향 효과로 공포를 유발하거든요. 무서우라고 음향 효과를 살짝 준 건데, 응? 이 CCTV 화면 속 두 사람이 좀 의아할 정도로 한참 무서워하는 거예요. 막 여자분은 귀를 막고 구석에 쪼그려 앉아있고 남자분은 방 한 구석을 손전등으로 막 비춰가면서 뭔가 막 중얼중얼거리는 모습이었어요. 시연아, 음향 효과 끝났지? 아까 끝났지. 저렇게까지 놀란다고? 싶던 그때 네, 카운터입니다. 그 아까부터 계속 문 두드리시면서 막 웃으시는데 네? 그거 아까 끝난... 아까 아무리 장치여도 좀 저기요 저기 그냥 저희 나갈게요 그만할게요 네?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좀 결국 게임은 그렇게 종료됐고 하얗게 지는 얼굴의 두 사람은 황급히 카페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후에 주연 씨 혼자 폐병원 테마에 들어가서 물건들을 정리하며 확인해 봤는데요. 쿵쿵대는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고 음향 효과도 이상이 없었죠. 그런데 이 이상한 일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밤 10시쯤 이 폐병원 테마의 마지막 손님으로 남학생 2명이 왔는데요. 첫 번째 미션인 수술실을 금방 탈출하더니 이 두 번째, 세 번째 공간도 쭉쭉쭉쭉 빠르게 통과했습니다. 오, 이 친구도 신기록 달성하겠는데. 이제 마지막이네? 그런데 마지막 공간인 연구실에서 두 사람이 이상하게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벽에 바짝 달라붙은 한 친구 옆에서 다른 친구가 손전등을 이렇게 휘휘 젓고만 있었죠. 마지막 단서가 들어있는 캐비넷 앞에서 두 사람 다 쩔쩔 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주연 씨가 문득 그 아까부터 계속 문 두드리시면서 막 웃으시는데 이 며칠 전 그 커플을 떠올린 바로 그때 깜짝이야. 저기요 캐비넷 열애야 하는 거 맞죠? 네, 마지막 단서의 병원 설계 도면이 캐비넷 안에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돼요. 병원 설계 도면에 표시된 비밀 통로만 발견하면 바로 탈출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통화를 마치곤 한 친구가 용기를 내어 캐비닛 쪽으로 조금씩 다가갔대요. 그런데 그 앞에 서서
문을 바로 열지 않고 몸을 한쪽으로 기울인 채 마치 무언가를 피해서 캐비넷을 열려는 것처럼 조심스러워 보였답니다. CCTV 화면을 보던 주연 씨와 동료 직원도 괜히 더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 학생들은 탈출을 포기했습니다. 이거 뭐가 있냐? 그런데 방을 뛰쳐나온 그 학생들끼리 나누는 얘기가 좀 이상했대요. 오늘 조직 레전드. 그 캐비넷에 단발머리. 그게 저 뭐야? 나 진짜 귀신인 줄 알았어. 아, 저 캐비넷 안에 있던 거 그거 마네킹 아니고 직원분 맞죠? 네? 와, 연기 대박 잘하던데요. 우리 진짜 놀랬잖아요, 그치? 뭐 저게 무슨 소리지? 싶었대요. 그도 그럴 게 직원들은 그 안으로 들어간 적도 없었고요. 주연 씨와 동료 직원 모두 단발머리가 아닌 긴 머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케빈은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갈 듯 말 듯한 그러한 리액션을 자꾸 이렇게 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조금 이상하다. 단발머리의 여자였고 청바지를 입었고 흰색 블라우스를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날의 마지막 손님들이 돌아간 후에 주연 씨와 동료 직원은 이 찝찝한 마음을 안고 마감 청소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뭐지? 수술실 안 피가 잔뜩 묻은 커튼 뒤로 누군가의 실루엣이 이렇게 아른거리는 겁니다. 주연 씨는 조심스레 들어가서 그런데 거기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순간 몸에서 힘이 쭉 빠지는 기분이 들었죠. 손님들이 하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괜히 휩쓸렸나 보다 생각하면서 이번엔 연구실로 넘어갔대요. 널브러진 이 집기들을 정리하려는데 무언가 두드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야, 장난치지 마. 그 소리는 캐비닛 안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캐비닛 사이로 하얀 손가락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주연 씨는 곧장 비명을 지르며 연구실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이 잠겼는지 도저히 열리질 않았대요. 그 방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마지막 출구로 이어지는 좁은 통로를 지나는 것이었죠. 그렇게 통로의 중간쯤 갔을 때였죠. 저기 통로 끝에 흰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입은 단발머리 여자. 손님들이 말한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뒤로 물러서려고 했는데 어디가? 아까까지 앞에 있었던 그 존재가 이번엔 뒤쪽에서 기어들어왔어요.
주현 씨는 잡히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통로 끝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부르듯이 통로를 빠져나와서 전속력으로 복도를 내달렸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고 돌렸는데 이게 또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 순간 단발머리 여자 주현 씨가 빠져나온 복도 저 끝에 서 있는 겁니다. 아 뭐야 주연아 너 왜 그래? 벌컥 문이 열렸고 주현 씨는 그 길로 방에서 뛰쳐나왔어요. 쓰레기를 버리고 온 동료 직원이 넋이 나간 채 온몸에 땀을 흘리며 뛰쳐나온 주현 씨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후 주현 씨의 얘기를 들은 직원이 방을 일일이 다 확인해봤지만 아무도 보질 못했대요. 억울해하는 주현 씨를 보고 그럼 같이 CCTV를 돌려보자 한 건데요. 거기엔 정말 믿기지 않은 장면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친구랑 같이 봤을 때는 CCTV는 이상하게 저 혼자서만 깜짝 놀라기도 하고 비밀 통로를 혼자서 확인하고 놀라는 모습이 있고 또 그 친구도 그걸 봤을 때 혼자서 왜 그러냐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저도 깜짝 놀라고 그랬었어요. 뒤이은 동료 직원의 한마디에 머리 끝까지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주연아 봐봐 여기 이 센서 잘못된 거 아니야?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센서가 감지돼서 화면에 초록불이 들어오거든요. 케빈이 씻던 연구실의 센서는 주현 씨가 도착하기 전부터 이미 계속 불이 들어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도 종종 주현 씨는 손님들로부터 단발머리 직원은 누구냐 라는 얘기를 들었다는데요. 폐병원 방을 맴도는 그 단발머리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폐병원의 저주를 선택한 모든 플레이어분들 부디 무사히 탈출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때는 2017년 푹푹 찌는 여름 낮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신참인 박순경과 함께 김밥을 먹으면서 순찰을 돌고 있었죠. 야 선배님 이거 모처럼 한가한데요? 아이 너 퇴. 너 한가할 때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몰라? 박순경의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암치 신고 접수됐습니다. 출동해 주세요. 아유 저 주둥이죠. 감사합니다. 네 순찰차 파로 출동하겠습니다. 이 신고가 들어온 장소는 저희 지구대 관할에 있는 한 빌라촌. 어느 집이야? 이 집 아니야? 집 아닌 것 같고요. 저 앞에 집인 것 같은데. 저기 계시네. 신고자분 나와주세요. 건물 앞에는 신고한 아주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신고자분 되시죠? 아유, 한 일주일 정도 됐나? 아니, 처음에는 그냥 쓰레기 냄새인가 했는데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저기, 저 집 좀 봐봐요. 아주머니가 가리킨 곳은 빌라의 지하 1층 집. 확인을 위해서 지하 계단으로 내려갈수록 냄새는 더 지독해졌어요. 그 정체가 죽음의 냄새라는 걸 직감하고 말았습니다. 시체가 부패하면서 나는 악취 말이에요. 현관 앞에는 밀린 고지서와 독촉장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분위기 안 좋다. 경찰입니다. 계세요? 아무리 두드려도 돌아오지 않는 대답. 현관문 손잡이를 살짝 돌려봤는데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홈라면과 각종 자격증 서적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그리고 박순경이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덜 손으로 이렇게 떨면서 가리키는 거지.
긴 머리에 영양실조에 걸린 것처럼 삐쩍 마른 20대 여성이 죽은 지 시간이 꽤 지난 듯 부패가 시작된 상태였어요. 순찰자 8호입니다. 망자 발견으로 과학수사팀하고 형사팀 지원 요청합니다. 박순경! 너 가서 물 좀 마시고 폴리스 라인하고 서류 챙겨서 와. 폴리스 라인하고 서류. 알겠습니다. 고독사 현장에 몇 번 출동했었지만 시체랑 단둘이 있는 건 처음이라 괜히 오싹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지원팀이 오기 전까지 해야 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두려움을 견디며 사망자의 신분을 특정할 만한 물건을 찾기 시작했어요. 인적 사항을 파악해 가족분들에게 부고 소식을 전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지갑도 핸드폰도 보이질 않는 겁니다. 의아해하면서 두리번거리던 중 전 뭐야? 그건 사망자의 사진이 붙어있는 입사 지원서였습니다. 곧장 종이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자 뭐야? 핸드폰이 여기 있다고. 집안을 가득 메우는 전화 벨소리. 하지만 이 전화는 계속 울리는데 핸드폰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고 결국 저는 조용히 귀를 기울여 벨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리는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그런데 벨소리가 사망자의 시체에서 울리고 있던 겁니다. 점점 더 커지는 벨소리. 소리가 나는 건 바로 시체의 머리 뒤. 핸드폰을 머리에 벤 상태로 고인이 돌아가신 겁니다. 이걸 빼마라. 그냥 과수 올 때까지 기다릴까? 하지만 핸드폰을 꺼내야만 가족들에게 사망 사실을 알릴 수가 있는데 고민 끝에 장갑을 고쳐 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최대한 바닥에 바짝 붙인 다음 검지손가락 하나로 이 핸드폰 케이스를 툭툭. 그런데 꿈쩍도 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케이스의 끝부분을 잡고 당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요지부동. 핸드폰을 단단히 붙잡고 힘을 줘봤더니 살짝씩 움직이는 거예요. 오케이, 진짜 다 됐어. 조금만 더. 됐다. 시신의 머리 아래로 분홍색 케이스가 점점 모습을 드러내고 마지막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핸드폰을 잡아당기는 그 순간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저를 정확히 노려보는데 그대로 현관 밖으로 뛰쳐나가고 말았어요. 사실 그날 되게 무서웠는데 사무실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제 근무지에서의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그치. 아무렇지 않은 듯 오히려 더 의심됐던 것 같아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밤 이 시간에 누구야? 핸드폰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는 겁니다. 조금만 있으면 알아서 꺼지겠지. 무시하면서 다시 잠을 청하려는데 며칠 전 현장에서 들었던 고인의 핸드폰 벨소리가 제 방 안에 울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제 머리 바로 밑에서요. 잔뜩 겁에 질려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그때. 너무 놀라서 질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자 여자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어깨 다 보이네. 잘못 본 거라고 꿈일 거라고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렇게 자는 둥 마는 둥 한참을 뒤척이다 아침에 일찍 지구대로 출근해야 했죠. 그리고 몇 시간 뒤 사무실에 앉아 저도 모르게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또다시 고인의 그 소름 끼치는 벨소리가 귓속을 파고드는 겁니다. 귀신이 또 찾아온 거예요.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그 순간 선배님. 전화 오시는 것 같은데 안 받으세요? 후배 박순경의 말에 정신 차려보니 책상 위에 제 핸드폰이 울리고 있었어요. 엄마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웬일이야? 아들, 왜 이렇게 가? 엄마. 제 손에 분홍색 케이스를 씌운 죽은 여자의 핸드폰이 들려 있는 겁니다. 다시 확인하기 위해 고개를 숙여 핸드폰을 집는 그 순간 뼈가 부러질 것 같은 고통에 숨이 꺽꺽 넘어가려는 찰나 어느새 여자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엔 진짜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엄마. 아니 근데 저기 혹시 아까도 전화했었어? 아니 뭔 소리야. 오늘 처음 전화한 건데. 아니 근데 너 진짜 아무 일 없어? 근무 중에는 방해될까 봐 문자도 잘 안 하는 어머니가 몇 번이나 집에 내려와 며칠 쉬고 가는 건 어떻겠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얘가 왜 이래 얼굴이? 너 무슨 일 있지?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뭐 아니긴. 내가 꿈을 하나 꿨는데 말이야. 저희 어머니가 시장에서 과일을 파시거든요. 근데 꿈에 어떤 여자가 과일 가게 앞에 우두커니 서서는 어서 오세요. 기분 나쁘게 저희 어머니를 빤히 쳐다만 봤대요. 아가씨 뭐 찾으시는 거 있어요? 어머니가 먼저 말을 건네자 그 여자는 사과 상자를 가리켰대요. 그리고 뭐라고 막 웅얼웅얼거리는데 깜짝 놀란 저는 어머니께 사건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부적이라도 써야겠다면서 시장에 있는 무당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뭘 만졌길래 온몸에 죽은 사람의 흔적이 가득하구만. 제가 망자의 물건, 즉 핸드폰을 잘못 만진 탓에 이 머리카락과 옷깃에 온통 죽은 사람의 흔적이 묻어있다고. 그 여자가 저를 평생 따라다닐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귀신과 영원히 함께 지내고 싶은 게 아니라면 자신의 비방을 하나도 빠짐없이 따라하라고 으름장을 놨죠. 미용실에 들러 머리를 자른 후 머리카락 일부를 챙겼어요. 그리고 고인의 분홍색 케이스와 가장 비슷한 걸 구매한 다음 집에 들어가기 전 대문 밖에 저희 머리카락과 핸드폰 케이스를 함께 태웠습니다. 문 밖에서 망자의 흔적을 모두 태우면 이 죽은 영혼이 저를 더는 저를 따라서 대문을 넘지 못한다는 이유였죠. 마지막으로 그 죄를 밟고 대문을 넘어 집으로 들어가면서 비방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지구대로 복귀한 저는 다른 순경들과 근무를 나가는 날이면 꼭 이 얘기를 해주곤 합니다. 혹시 변사 사건에 출동하게 된다면 절대 물건을 함부로 만지지 말라고요. 저는 야구 선수를 꿈꾸는 15살 소년이었습니다. MBC 청룡의 영웅 박민규 나가신다. 그날도 평소처럼 방에서 야구 연습을 하고 있는데 우당탕탕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자 아빠가 커다란 물건을 짊어진 채 낑낑대면서 집 안으로 들어오고 계셨어요. 아이고 실례합니다. 재수 씨. 아니 부장님 아니세요? 얘들아 인사드려. 세상에 이렇게 귀한 걸음을 다 해주시고. 귀한 걸음을. 재수 씨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 거리감 느껴지네. 그러면 저 섭섭합니다. 좀 화기애애하더라고요. 우리 박 차장이 우리 회사 기둥 아닙니까? 그래서 귀한 선물 하나 주려고 왔죠. 선물의 정체는 바로 장식장. 좀 낡긴 했지만 꽤나 비싸 보였어요. 와 너무 좋다 그치? 이 장식장 사고 나서 좋은 일 많았으니까 꼭 안방에 둬보세요. 알았죠? 엄마 아빠의 감사 인사를 들으면서 아저씨가 떠나고 장식장을 안방으로 옮기려던 때였죠. 엄마, 응? 이거 제 방에 두면 안 돼요? 이상하게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부모님을 조르고 졸라 결국 장식장을 제 방에 두게 됐습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뭔가 뿌듯하고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스르륵 잠이 들려고 하는데 일어나 봐. 동생이 저를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저기 구슬 좀 꺼내줘. 구슬? 혼자서 구슬을 갖고 놀다가 실수로 구슬 한 알이 장식장 밑으로 들어갔다면서요. 안 도와주면 엄마한테 이를 것 같아서 하는 수 없이 일어났죠. 뭐야 대체 어디 있는 거야? 구슬이 저 안쪽에 있는 것 같은데 틈이 좁아서 손이 거기 닿질 않는 거예요. 효자손을 가져와서 장식장 밑을 딱딱 긁어봤지만 웬 종이 쪼가리들만 자꾸 나오고 뭐야? 결국 못 꺼냈습니다. 형아, 내 구슬을. 그만하고 잠이나 자. 녀석이 갖고 놀던 구슬 상자를 통째로 빼앗았어요. 그리고는 동생의 손에 닿지 않는 장식장 위에 올려두고 잠을 잤습니다. 뭔가 차가운 것이 자꾸만 몸에 부딪히는 거예요. 장식장에 올려놨던 구슬들이 여기저기 바닥을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좀 의아했지만 일단 구슬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무심코 고개를 들었는데 장식장 위에 어떤 여자가 앉아있는 거예요. 머리를 푹 숙이고 있는데 긴 머리카락이 아주 찐득찐득한 피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다급히 방 안에 불을 켰어요. 그러자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잠결에 내가 헛것을 봤나? 다시 자려고 불을 끄는데 스위치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천장에 있는 형광등을 바라보는 그 순간 장식장 위의 여자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숙이고 있던 얼굴이 점점 위로 들어 올려지는데 두 눈이 감겨있고 입이 빨간 실로 꿰매져 있는 겁니다. 아니, 그건 빨간 실이 아니라 하얀 실이 붉게 피어오르는 거였어요. 그 여자가 감고 있던 눈을 민규야, 너 왜 그래? 엄마 아빠가 방으로 달려오셨어요. 저기 방금 귀신이. 귀신? 아, 이 자식 꿈 꿨어? 야, 고개 들고 봐봐.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거야? 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자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 얘기를 듣고 엄마가 불을 껐다 켰다 해봤지만 그 여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괜히 한밤중에 소란 피웠다고 아빠에게 야단만 맞았어요. 바로 며칠 뒤 제가 잘못 본 게 아니었다는 걸 확신하게 됐죠.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다녀왔습니다. 집안에서 엄마의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황급히 달려가 보니까 엄마가 동생을 부둥켜 안은 채 덜덜 떨고 계시고 민성아, 괜찮아? 동생 얼굴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야, 여기 어떤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동생이 장식장을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30분 전 동생이 엄마와 낮잠을 자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눈을 떴는데 입이 꿰매진 바로 그 여자예요. 무서워서 엄마를 깨웠지만 죽은 듯이 미동조차 없었고 여자의 꿰매진 입에서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 피가 동생의 몸에 닿기 직전 엄마 품에 파고드는 그 순간 미성아! 창문이 깨지면서 방금 전까지 동생의 얼굴이 있던 위치에 유리 조각이 날아와서 박혔다는 거예요. 만약 동생이 1초만 늦었다면, 아니 엄마 품에 안기지 않았다면 정말 상상만으로도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엄마와 동생은 병원에 가고 저는 아빠가 오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무슨 일이야? 아빠, 민성이도 다치고 저 장식장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저거 버리면 안 돼요? 버림? 동생이 다친 일과 그 여자에 대해 설명을 해봤지만 아빠는 귀뚱으로도 듣질 않으셨어요. 야, 저게 얼마나 귀한 건데 버리긴 해. 너 쓸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마. 오히려 이 창문이 깨질 때 장식장에 흠집이 나진 않았나 애지중지 살펴보시는 겁니다. 그날 밤 치료를 받고 온 동생은 부모님과 안방에서 자고 저는 혼자 방에서 잘 용기가 없어서 거실에 덩그러니 누웠어요. 제 방문을 보니까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억지로 눈을 감고 있는데 닫힌 방문 너머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겁이 나서 귀를 틀어막았습니다. 소리가 뚝 끊기더니 그리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열린 문틈 사이로 천천히 흘러나오는 시뻘건 피. 그 피는 점점 더 저를 향해 다가왔어요. 온 몸이 바닥에 딱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고 비명도 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새 그 피가
온몸을 적시고 말았습니다. 그때 장식장 위에 그 여자가 민규야. 세상에. 민규야. 우리 아들. 엄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눈을 떠보니 어느새 아침이었습니다. 거울을 본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 내 얼굴이 왜 이래? 뭐야, 팔은 또 왜 이래? 제 온몸을 이 시뻘건 두드러기가 뒤엎고 있는 거예요. 민규야. 민규야. 안 돼. 긁지 마. 안 돼. 긁었다고. 저는 온몸을 정신없이 긁고 또 긁었어요. 미칠 것 같은 고통에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이게 저 장식장 때문이야. 선희 자식, 네 몸이 약해 빠진 걸 왜 장식장 탓을 해? 너 자꾸 그러면 아빠 혼날 줄 알아. 한 번만 더 장식장 가지고 불평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소리를 막 지르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상하다. 아빠가 너무 밉고 서운하고 화가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만 죽을 힘을 다해서 산산조각이 났어. 그런데도 아빠는 절대 버릴 수 없다면서 장식장 나무 조각들을 막 챙기는 겁니다. 여보. 근데 이거 부적 아니야? 뭐 이렇게 많이. 장식장 밑에 무려 8장의 부적이 붙어있는 거예요. 좋은 일 있으라고 그런가 보지 여기. 아빠는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셨지만 엄마는 불길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를 데리고 몰래 어느 사찰로 향했습니다. 부적이 8장이네. 근데 한 장은 어디 갔어? 순간 집에 장식장이 왔던 날 기억이 떠올랐어요. 동생의 구슬을 꺼내주려고 효자손으로 장식장 밑을 긁었을 때 찢겨나왔던 그 종이 말이에요. 그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구슬건에다가 실수로 찢어졌어요. 그 부적을 찢는 바람에 이 난리가 난 거구나. 겁이 나서 눈물이 날 것 같은데 갑자기 스님이 네가 온 가족 생명을 살렸다. 한 장이 떨어진 덕분에 다행히 양밥이 비껴간 게야. 그 스님 말로는 그 장식장에 양밥, 즉 저주가 걸려 있었는데 9장의 부적으로 효력이 완성되는 거였대요. 근데 제가 실수로 그 중에 한 장을 찢는 바람에 효력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누군진 모르지만 그 물건 두고 간 사람 단단히 앙심을 품었나 보다. 그 귀신이 꿰매져 있었지. 구천을 떠도는 귀신을 강력한 원기로 만드는 방법이 바로 입을 꿰매버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장식장을 버린 후 아빠는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오셨어요. 하지만 그동안 믿고 따랐던 직장 상사 김 부장의 실체에 큰 충격을 받고 말았죠. 겉으로는 아빠를 가족처럼 아끼는 척했지만 사실은 저주로 목숨을 빼앗고 싶을 만큼 저희 아빠를 시기 질투했던 겁니다. 그때 일로 저는 깨닫게 됐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절대 모른다는 사실을. 설레는 마음으로 일본 오사카 여행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처음으로 이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바로 숙소 예약이죠. 숙소 예약을 위해서 인터넷으로 이곳 저곳 이제 알아보던 우리 지희 씨. 근데 그때 어머, 자기야 여기 완전 싸다 하면서 지희 씨가 정말 가성비 갑인 숙소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숙소 가격이 무려 일본 돈으로 3,000엔. 숙소가 근데 이제 또 저렴하면 그만큼의 이유가 있습니다. 오사카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사진으로 보니까 조금 건물이 낡은 오래되어 보이기도 한 그런 건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남편분이 걱정을 하시면서
아, 여기는 너무 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희 씨는 아, 괜찮아. 어차피 밖에 돌아다니다가 숙소에서는 잠만 자는 곳이니까 이렇게 숙소 예약을 마치고 드디어 오사카에 도착한 그날. 지희 씨 부부가 숙소를 찾아가는데 초행길이고 일본어도 잘 못하고 한참을 헤매게 돼서 결국 반나절이 걸려서 숙소를 찾게 됩니다. 교회니까 또 그렇죠. 실제로 마주한 이 숙소는 생각보다 훨씬 더 낡은 거예요. 숙소는 작은 거실에 침실이 하나 딸린 구조였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숙소를 둘러보기 시작을 하죠. 저쪽에 보니까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가득 채워져 있고 거실에는 또 테이블 위에 일본 사람들이 남겨놓은 이렇게 방명록이 펼쳐져 있고 사진으로 숙소 여기저기를 남기다가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더래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집안 곳곳에 먼지가 쌓여 있는데 이게 청소를 안 해도 한 몇 개월은 사람이 드나들지 않은 아주 오랫동안 누군가 이곳을 찾지 않는 그 정도의 먼지가 쌓인 그런 느낌이었대요. 너무 눅눅하고 그리고 음침하니까 약간 의아했던 거죠. 지희 씨는 이제 환기를 안 시켜서 그런가 싶어서 창문을 좀 열어놨대요. 환기를 시키려고. 그리고 집 주인에게 잘 도착했다는 문자를 보냈대요. 네. 장문의 답장이 왔대요. 왜 숙소 같은 거를 예약을 하면 뭐 주의사항이라든지 안내사항 이런 문자를 보내주잖아요. 우리 지희 씨 부부는 또 그런가 보다 하고 관광을 나섭니다. 이제 밖에 나가서 초밥도 먹고 쇼핑도 하고 야경까지 구경하고 나서 밤 11시가 다 되어서야 이 집에 숙소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딱 들어왔는데 처음 들어왔을 때 맡았던 그 냄새. 분명히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냄새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희 씨는 잠깐만. 무슨 소리 들리는 것 같지 않아? 그러자 남편이 들려. 무슨 소리? 무슨 소리를 듣는데 그 소리는 마치 동굴에서 소리를 지르면 나는 그 웅웅거리는 그 메아리 치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불 꺼진 집에 이상하게 적막감이 감돌더래요. 그치 당연히. 남편이 급하게 이렇게 벽을 막 더듬더듬 찾으면서 스위치를 찾아가지고 딸깍딸깍 계속 해봤는데도 전혀 불이 들어오지 않더래요. 일본 숙소 정전이라고 검색을 해요. 그리고 계속 찾아보는데 누군가 올려놓은 게시물이 하나가 눈에 띕니다. 집에서 악취가 난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갑자기 정전이 된다. 뭐야? 이게 다 귀신이 있다는 징조야. 순간 섬뜩하기는 했지만 그냥 뭐 단순 정전이겠지. 여행도 왔는데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기로 했대요. 시간도 너무 늦었고 오래 돌아다녀서 피곤해서 우리 일단 씻을까? 라고 지희 씨가 얘기를 했대요. 따뜻한 물을 받고 몸을 담갔더니 노곤노곤해지는 거죠. 피로가 확 풀리지. 피로가 확 풀리고 너무 행복함을 느끼고 있는 그때 거울에 뭔가 언뜻 비치는 거예요. 어떤 한 여자의 모습이 비치는 거죠. 얼굴이 다 보이는 건 아니고 얇은 입술이랑 그 옆에 나 있는 그 점 거기까지만 보이는 거예요. 지희 씨는 설마 잘못 봤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떠서 쳐다봤는데 계속 서 있더래요.
혹시라도 눈이 마주치면 안 될 것 같다 싶어서 그 욕실에서 뛰쳐나오게 됩니다. 이제 남편을 깨우려고 가서 보니까 이 와중에 또 남편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완전히 뻗어서 아예 그냥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어 쓰고 침대에서 누워서 자고 있더라고요. 여기를 나간다고 해도 갈 곳이 없는데 아침이 돼서 빨리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희 씨도 이제 남편 옆에 누워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이 숙소가 너무 추웠는지 장기침이 이제 계속 나오더래요. 이때 옆에 누워있던 이제 남편이 손이 이렇게 싹 나와서 우리 지희 씨의 목을 싹 감싸주더래요. 너무 이상한 게 남편 손이 너무 얼음장처럼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지희 씨가 그래도 내 남편이니까 그냥 진짜 추운데 애쓴다 이러면서 이렇게 지희 씨는 남편 손길에 의지한 채 아주 곤히 잠이 듭니다. 그럼 다행이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됐어요. 지희 씨가 눈을 떴는데 옆에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다가 누가 깨워도 잘 못 일어날 정도로 잠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래요. 그렇게 되는구나. 먼저 일어났다는 게 정말 지희 씨 입장으로서는 이상한 거죠.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이 어제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소파에서 뻗어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희 씨가 너무 놀라서 자기야. 응? 소파에 잔 거야? 아니, 벌써 준비 다 했어? 아니야. 어제 자기 씻는 거 기다리는 동안 나 소파에 잠들었나 봐. 어머. 아이고. 아니 자기도 근데 씻고 와가지고 여기 옆에 잔 거 아니었어? 어머. 온몸에 소름이 끼친 지희 씨가 다급하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야? 자기가 나 만져줬잖아. 나 목도 만져주고 목도 만져주고. 저기 왜 이래? 춥게 자는 바람에 근육이 좀 긴장을 해서 뻐근한가 싶었는데 남편이 만져줬다고 생각한 지희 씨의 목, 볼, 그리고 손까지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었어요. 지희 씨는 여기 더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젯밤에 겪은 일을 남편에게 모두 말하고는 서둘러서 숙소를 나옵니다. 그래서 집주인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어떻게 된 거냐? 난 이 집에 더는 못 있겠다. 이렇게 컴플레인 문자를 보냈대. 그때 자기야 잠깐만. 근데 이 문자가 이러서 처음 입실했을 때 왔던 그 문자예요. 그 똑같이. 네. 그래서 문자의 내용을 번역기로 돌려봅니다. 그랬더니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입실 당일에도 환불이 가능하다. 화장실은 되도록 문을 열어놓고 사용할 것. 혼자 숙박할 경우에는 침대에 베개는 하나만 둘 것. 우와. 그리고 갑자기 미등이 나갈 경우 집 안에 머물지 말 것. 그래서 지희 씨의 남편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다급하게 핸드폰으로 숙소에서 찍었던 사진을 막 찾더래요. 왜 투숙객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방명록이 있었잖아요. 거기. 그 사진에 찍힌 내용을 번역기에 입력해봅니다. 혹시나 해서. 정전이 된 이후로 이상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숙박료가 싼 건 이 집에 저희 말고 3명이 더 있기 때문이에요. 5명 있었을 거네. 5명에서 5명. 그날 이후로 지희 씨는 너무 저렴한 숙소에는 절대로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때는 1979년 지용 씨의 외할머니가 갓 태어난 외삼촌을 재우다가 깜빡 잠이 들고 말았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방 안은 어두컴컴했죠. 어머, 저녁밥 안 쳐야 되는데. 외할머니가 불이 나게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밖에서 누가 발로 대문을 세게 찬 거예요. 깜짝 놀란 외할머니가 마루로 뛰쳐나가는 마당 한가운데 생전 처음 보는 여자가 눈을 내리깔고서는 다소곳하게 서 있는 거예요. 너무 기묘해요. 먼지에 기름에 떡진 머리카락이 허리까지 산발을 했는데 그 머리카락 뒤로 보이는 옷이 너덜너덜 낡고 해져 있는 새빨간 전통 홀레복이. 할머니가 여자를 향해 물었습니다. 저 누구세요? 무슨 일로? 내리깔고 있던 여자의 눈이 외할머니를 휙 쳐다보더니 입술을 양옆으로 벌리며 입술 사이로 드러난 치아가 온통 새까맣게 썩어서 달아 문드러지고 웬 이상한 냄새가 스멀스멀 나는데 쿰쿰하면서 귀귀한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들쩍지근한 단내가 오묘하게 뒤섞여 있는 거예요. 슬금슬금 그 여자가 외할머니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방 안에 자고 있는 외삼촌이 번뜩 생각난 외할머니는 어딜 들어오려고? 저리 안 나가? 그 순간 여자가 쑥 다가와 외할머니를 밀치더니 집 안으로 훅 녹아버렸어요. 외할머니가 깜짝 놀라서 허둥지둥 몸을 일으키는데 갑자기 찢어질 듯한 아기 비명소리가 터져나오는 겁니다. 혼비백산한 외할머니가 소리를 지르며 방으로 뛰어들어갔더니 그 여자가 자신의 손으로 아기의 아랫도리를 움켜쥐고 씨도 없는 놈을 낳았네. 애도 못 낳는 걸 낳았어. 이 충격적인 장면에 눈이 뒤집힌 외할머니 곧바로 여자를 밀치면서 그 손을 떼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이 집안 애가 끊겼구나. 이 미친 것이 어디서 그딴 말을 씨부려? 분노가 극에 달한 외할머니는 아예 여자의 머리채를 붙들고 미친 듯이 잡아당겨서 마당까지 끌어냈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여자는 계속 깔깔대며 외할머니를 비웃는 거예요. 급기야 외할머니가 여자의 머리를 바닥으로 내리짓이기는데 어머. 그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 외할머니는 방 안에 누워 계셨어요. 외삼촌은 새근새근 평화롭게 잠을 자고 있었고요. 이 모든 게 꿈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퇴근하고 돌아온 외할아버지에게 외할머니가 꿈 얘기를 들려줬어요. 여자의 이가 까맣게 썩어 있었다고 하니까 외할아버지의 표정이 갑자기 싹 굳는 거예요. 이가 다 썩어 있었다고? 예. 그리고 뭔가 들쩍지근한 단내가 났는데. 그 말에 외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더니 다락방에서 뭔가를 꺼내와가지고 외할머니의 코앞에 쓱 내밀었어요. 빨간 옥춘 사탕이었죠. 이 냄새였어? 이 옥춘 냄새였냔 말이오. 예. 이 냄새 맞아요. 이 달큰한 냄새. 옥춘 냄새가 맞더란 외할머니 말에 외할아버지가 다급히 장롱문을 열더니 꺼내든 것은 바로 외가 족보였습니다. 외할아버지, 그다음에 외증조 할아버지, 그리고 외고조 할아버지. 그런데 이 외고조 할아버지 옆으로 웬 빗금이 쫙쫙 그어진 이름 하나가 있는 거예요. 분명 유씨 부인이었을 거야. 임자 꿈에 나타난 그 여자 말이야.
유씨 부인. 그분은 바로 외고조 할아버지의 전 부인이었어요. 조선시대 말 판서 벼슬을 지낼 정도로 지체 높았던 당시 외가의 유씨 부인이 이 외가의 시집을 오게 됩니다. 유씨 부인 또한 명망 있는 양반집 교수에 투명이 어찌나 방정한지 이 집 며느리 참 잘 들였다. 온 동네 소문이 그냥 자자했던 거죠. 아휴, 어디 귀하신 분이 손에 물을 묻히겠어. 며느님은 나오지 마시고 방 안에서 푹 쉬시지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유씨 부인에게 집안일 말고 방 안에 가만히 있으라는데 처음엔 시어머니의 배려인 줄 알았지. 그러니까 마당에 나와서 바람을 쐬려고 해도 어디 경거망동하냐고 혼을 내고 감금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유씨 부인에게 일어난 더 이상했던 일은 바로 아무리 기다려도 자신을 찾지 않는 남편이었죠. 혼인한 지 몇 달이 지나도록 남편 머리털조차 구경을 못한 거예요. 먼저 남편한테 가볼 수도 없고 방 안에서 그저 전전긍긍할 뿐이었죠. 이 모든 일은 시어머니의 계략이었습니다. 왜 시어머니는 이런 일을 벌였을까? 이 집에 후처로 들어온 여자였습니다. 처음에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잘해줬답니다. 그런데 이 집에 들어와서 아들을 낳고 나서부턴 본처 소생인 남편이 점점 눈에 가시처럼 그럴 수 느껴져요. 있죠. 저 녀석만 없으면 내 아들이 제사를 다 물려받을 텐데. 그때부터 남편에게 일부러 밥도 안 주고 갖은 학대를 일삼은 겁니다. 나쁜 사람. 결국 남편은 영양실조로 다리 한쪽을 못 쓰게 되더라고요. 아이고. 그런데 시어머니의 횡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참한 유씨 부인이 며느리로 들어오니 이게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유씨 부인 사이를 이간질하기 시작했죠. 아유, 아드님. 우리 아드님이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걸 며느님이 알면 어찌 되겠어. 당장이라도 도망가지 않겠어? 그러면서 남편에게 유씨 부인이 있는 안채에는 절대 가면 안 된다고 한 거예요. 낮이고 밤이고 내 낭구님은 언제 오실까? 문풍지에 구멍까지 뚫어 밖을 하염없이 내다보길 몇 달. 급기야 정신이 이상해진 유씨 부인은 큰 목소리로 깔깔대다가 이런 시까지 읊기에 이릅니다. 내 낭군 저고리 문방 사우도 여기 있는데 내 낭군이만 여기 없네. 몸이 오지 못하거든. 혼이라도 오소서. 이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유씨 부인을 쫓아낼 계획을 세우고 어머. 시아버지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혼이라도 오라니 며느리가 아들 보고 죽으라는 소리를 한다. 일부러 생 난리를 피우고 일을 만드는 거지.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시아버지는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었죠. 이 모든 게 시어머니의 계략인 줄도 모르고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집안 말아먹는다면서 당장 내쫓으라고 명령을 하고 그렇게 마당 밖으로 끌려나온 유씨 부인. 그런데 유씨 부인의 양볼이 빵빵하게 차오른 게 입 안에 무언가를 한가득 우겨넣은 거예요. 시어머니가 유씨 부인의 입을 우악스럽게 벌려서 그걸 뱉어내겠죠. 입 안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시뻘건 사탕, 옥춘이었어요. 이 유씨 부인이 반쯤 실성해서 정신 나간 듯이 웃는데 순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경악을 하고 막 유씨 부인의 입안이 온통 새까만 거예요. 이 방에 갇혀 지내는 동안 온종일 옥춘을 입에 물고 살았고 그 때문에 이가 다 썩어 문드러졌던 거죠. 그렇게 집 밖으로 쫓겨난 유씨 부인은 친정에서조차 버림받고 온 동네를 떠돌다 호련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유씨 부인의 이야기를 들은 외할머니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잠깐만, 유씨 부인이 왜 하필 내 꿈에 나타났지? 왜 우리 애한테 그랬을까? 그 궁금증의 해답은 먼 훗날 풀리게 됩니다. 제보자인 지용 씨에게 직접 들어보시죠.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삼촌께서 실제로 불임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유일한 외아들이시니까 그 외갓집에 제가 완전히 끊기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외할머니께서 저한테 성을 바꿔서 외삼촌 대신에 좀 대를 이어주지 않겠냐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집안의 대가 끊겼다던 그 유씨 부인의 말, 악담이 아니라 사실이었던 거죠. 외할머니는 이 원한에 찬 유씨 부인이 이 집안을 쭉 지켜보다가 그 사실을 알고 기뻐서 자신의 꿈에 찾아온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합니다.